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이시기도 하셨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럴까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박수영입니다.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또 조금 늦어지고 해서 좀 발표를 간단하게 하고 좀 또 훌륭하신 패널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좀 패널 분들의 좀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로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해외 진출. 근데 제가 지난 2월에도 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좀 요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그 소프트웨어 좀 산업 경쟁력 저 이제 혁신이라고 요즘 이제 말을 붙였는데 그런 방안들을 갖다 좀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도 만들어서 좀 자문도 구하고 있고 또 매주 일요일마다 또 좀 미래부와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좀 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큰 어떤 기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이제 아까 권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창조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큰 좀 모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4가지의 좀 추진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겠고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4가지가 한꺼번에 좀 이렇게 좀 추진돼야지 뭔가 우리 그동안에 우리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업 정책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4가지 부분이 좀 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소프트웨어의 좀 이게 품격이 좀 높아져야겠다, 격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 기반의 좀 산업 혁신, 소프트웨어 가치가 높아지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대우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격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좀 힘을 좀 높여드리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 활력을 제공하는 역업 정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가 역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꾸 다른 분야에 계속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 융합을 좀 더 촉진하고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업 정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도 이제 활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지금 그 패널은 산업화, 이제 해외 진출 그런데 그런 어떤 좀 해외 진출 강화시키는 어떤 장업.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좀 업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좀 만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좀 내용들은 간략하게만 많이 나온 얘기들이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업 정책은 좀 실질적으로 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그 거래가 좀 신뢰 기반의 좀 특히나 이제 정부의 그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정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격업 정책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발주, 선주나 이런 그 발주, 관행 이런 것들 좀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건비, 헤드카운트 중심의 어떤 그런 대가에서 좀 라이센스 기반의 대가 지급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품질도 좀 제대로 한 것들을 갖다 이제 정부가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 품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정거래, 이제 공정거래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하도급 이런 실태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대중소 기업들이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선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런 이 수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이미 그 대책들을 갖다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그런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그 진행이 되는지 또 하나는 이런 요구사항 명확하라든지 이 발주 관리 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감시하는 기능들을 좀 강화하는 것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격이 좀 높아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식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가치 인식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그 RFP 상세화 또 이에 따른 그런 또 발주 그런 그 관리 교육 뭐 이런 PMO라든지 이런 발주 교육, 관리 교육을 전문화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인식이라든지 이 대국민 홍보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확산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하나가 돼야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새마음 운동을 좀 하는 것을 뭐 뒷장에 나오겠지만 좀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의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제도 지금 개선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뭐 김지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좀 정책 연구 기능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 연구소를 갖다 좀 만드는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프트웨어 분야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세 축이 사실은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구매자, 사용자 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 사업자 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쪽에 대학 쪽 이 세 그룹들이 좀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관행들 툭툭 털어버리고 진짜 그 창조 경제의 어떤 그 컨셉에 맞게끔 좀 우리가 새 마음을 갖자 하는 뜻의 좀 새마음 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매자들은 제대로 좀 값을 주는 거, 뭐 유지보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값 주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폰트가 좀 다른데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하기에 있지만 요 뒤에는 사실은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사용하자. 우리 이 정부에서.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이게 다른 폰트를 이렇게 붙여놨지 요 뒤에는 좀 그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정부에서 좀 국산 소프트웨어 많이 사주는 일 좀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품질 있는 소프트웨어 좀 만들자. 서로 공정하게 좀 이 경쟁하자.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마음. 또 이제 오늘 뭐 인력 양성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학에서도 정말 우리 이제까지 어떤 그 뭐 대학이 물론 연구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육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가르치는 실용적인 교육 좀 하자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이 교수님들이 먼저 좀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 좀 양성할 수 있는 또 교수님이 변화해야 되겠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 프로젝트도 좀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교육에 포커스해도 또 그런 교수님들을 나름의 어떤 대학원생들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드리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직자들 이게 뭐 꼭 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재직자 얘기 나왔는데 재직자들의 실력을 키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 세 축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또 새로운 정부에서 이렇게 또 소프트웨어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프트웨어 어떤 이 발전의 어떤 원년으로서 좀 시작하자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이 관련해서 또 김주영 교수님께서 뭐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뭐 소프트웨어 얘기했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정부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걱정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 정부에 뭐 할 때마다 뭐 이런 뭐 대통령 보고 이런 것도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조금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느끼기에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는 분들 또 뭐 IT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 중요하다 해서 좀 이거 막 좀 들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서 막 보고하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동의하시는 뭐 이런 거 정도를 우리의 그냥 소득으로 안고 이제 그래도 보고 한번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서 흐뭇해서 이제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저도 이제 몇 번 또 대통령 모시고 뭐 행사도 있고 그랬지만은 일단은 대통령께서 먼저 관심이 있으시고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네 빨리 좀 정책 좀 만들어 와라 뭐 그렇게 하시고 장차관님도 뭐 지금 빨리 정책 만들어서 빨리 좀 알려달라 뭐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위에서 지금 빨리 뭐 대책 만들어 뭐 이렇게 하시니까 완전히 좀 사실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진짜 한 마음이 돼서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은 정말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을 높이는 그 힘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힘을 높이는 거 아까 좀 그 뭐 R&D 사실 이제 R&D를 해서 기업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 전략적인 그런 기술들 개발하는 거 R&D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또 이제 창업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좀 지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 기획사 같은 것도 좀 추진을 해서 그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창업해서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 주는 것들, 금융 투자 체계 개선하는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그 R&D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인력들을 자꾸 기업에 줘야지 기업이 힘을 받을 테니까 먼저 그런 그 영재,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좀 보급하는 일들 아까 이미 토론한 것이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그 융합 활성화를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도 그냥 어떤 구호로만 외치는 융합이 아니라 좀 생활 밀착형 그런 융합. 우리 정말 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융합,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통, 물류, 재난, 뭐 재해, 뭐 안전, 뭐 이런 분야의 많은 웰리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융합 사업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의 그 주력 산업들이 더욱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융합 사업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려는 그런 지역 소프트 클러스터 등 조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몇 개의 중요한 이 거점에 소프트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뭐 이제 일단은 그래서 국내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해외 진출을 하는 것들,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것들을 좀 하는데,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이런 코트라라든지 이런 체제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좀 특화되지 못해서 기업들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런 저희들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아이파크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좀 더 좀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해서 진출하는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진출을 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나가서 창업하고 또 뭐 그런 외국의 우리 이제 전자정부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또 이 우수한 이 젊은이들, 제3세계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인재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걸 데리고 와서 여기서 좀 국내의 청년들하고 같이 좀 창업을 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이 같이 뭔가 만든 그런 이 상품들이 다시 또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뱅크라든지 이런데 이제 국제기구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는 뭐 그냥 각국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개인의 어떤 부를 창출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지역을 좀 만들어서 그런 제3세계의 우수한 영재들이 그 나라의 어떤 빈곤을 퇴치하는 그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장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한 그런 이 창업 공간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갖다 이제 같이 뭐 퓨처 크리에이티브 허브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다양한 융합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융합 이 실험 공간, 테스트 베드도 좀 대규모로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다양한 창조의 어떤 그런 창조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 창의 자유구역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4가지의 어떤 축을 좀 높여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창조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좀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패널 디스커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는 방금 전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수영 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 디스커션 참가자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는 시간이 되면 다 이제 일어서셔서 나가시느라고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꼭 반영돼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활동체가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과학회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시딩에 한두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회의 페이스북 그룹 URL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나오셔서 도대체 이 이슈가 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정책들을 실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문건도 만들고 행사도 개최하는 그런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고 또 그럴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오늘의 이 열기를 활동체로 만들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리스트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정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조현정 회장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회장님 나와주셨고요. 또 회장님께서는 현재 또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서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서구 대표님은 전공이 좀 특이하십니다. 법학 박사십니다. 노스웨스턴 스쿨 오브 로우에서 법학 박사를 하셨고요. 2010년부터 11년까지 NHN USA 법인 대표도 하셨고 현재는 카카오 대표이사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상선 대표님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2003년부터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사로 계시면서 현재 핸디소프트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대석 대표님은 학교 전산과학과 박사를 하셨고요. 2001년부터 주식회사 클루닉스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특별히 모신 이유는 벤처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생존하고 계신 면서 상당히 많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우리 박수영 원장님께 넘겨서 진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그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패널 투어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 다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을 모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컨드 라운드에서는 이제 또 해외 진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회장님서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또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이 행사 끝날 즈음에 행운권 뽑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충성도 높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끝까지 자리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이 기대치나 열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계에서 보는 어떤 그 소프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들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가 있습니다. 또 내공이 많으신 김진영 교수는 아까 여러 가지 제안하셨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한테 아주 애절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시장, 그 정책의 문제도 사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진흥법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연 문제인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몇 안 되는 시장에다 뛰어드니까 시장이 규모가 작다든가 시장이 더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카톡 사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사실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시장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면 됩니다. 또 일부는 사람과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자금이 없을까? 그러니까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에 와보면은 기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돈 늘렸습니다.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려 있다는 거죠. 은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어떤 저희 소프트 회사들 만나보면은 첫째도 둘째도 애로사항이 셋째도 이 쓸만한 고급 개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에 대한 정책은 이 개발자, 고급 개발자 육성으로 일단 몰아주셔야 저희들이 정말 어떤 좋은 사업의 좋은 생태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떤 정책들이 있지만 맞춤형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 관련돼 있는 통계는 믿을 만한 통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용 원장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원장님도 동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통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개발 툴을, 또 통계 분석 툴을 만드시든 했으라도 이 통계 자체가 일단 믿을만해야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을, 그다음에 이 전문 기업에 대한 육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어떤 정부 과제를 예를 들면은 유사 과제나 그다음 기능마다, 그러니까 유사 과제나 유사 기능마다 어떤 그 개발을 발주자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면 그 소유권은 발주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패키지나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패키지나 어떤 모듈의 재사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발주자가 원하는 것도 누구나 어느 기업에도 만들 수 있는 이류급 솔루션을 원하고 있는 거지, 그야말로 전문 기업에서 만든 바로 그 모듈이나 미들웨어를 쓰겠다는 의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있으니까는 결국 전문 기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은 우리가 소프트 역사가 40년이 이 정도 되지만은 이 30-40년 되는 동안에 전문 기업 해봤자 별로 손을 꼽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어떤 어려움을 계속 답습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원천적으로 경쟁력을 원하지 않는 이 시장 구조 생태계를 떠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곧잘 이야기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은 어떤 미래 창조과 기술부 속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전담하는 국어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국어로 갈 만한 규모가 분명히 아닌 걸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은 소프트웨어라고 다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뭔가 또 드라이브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어떤 국 이상의 어떤 성격을 시켜서 드라이브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소 아주 다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에는 우리 이상선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한 가지 간단한 사례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산 네트워크에서 10년 동안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산에 처음 왔을 때 네트워크 연구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소장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슬금슬금 회원사들이 하나둘씩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엔 지금 초기에 만났던 분들 중에 지금 만나는 건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저하고 한 분, 그래서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내 통신사업자들한테 장비를 납품을 할 때 납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부품 구매 가격 전부 다 더하고 거기에 뭐 이윤 15%, 20% 이렇게 얹어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뭘 준비를 하던 회사들이 국내에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대부분 회사들이 벤처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도산하는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지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IT 기업 중에 그러니까 휴맥스라든가 뭐 아이디스라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그냥 해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거기까지 갔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이 어떻게 보면 고비를 넘어서 지금 현재 서바이브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결국은 해외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지금 뭐 저희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나고 있으니까 그게 그 결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현대소프트웨어 올해 초에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수입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라이센스 수입이 전체 매출의 20-30%가 언더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가 하는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가격에 대한 제값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에 나가서든지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저희들의 노하우라든가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패키지의 가격이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뭐 중국 고급 개발자 몇 명 들어가서 몇 멤버 쓰니까 얼마 뭐 이윤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셈이 되거든요. 저는 그걸 뭐에다 비교를 하게 됐냐 하면 벽돌 쌓기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얼마나 멋있는 건물을 지었고 얼마나 쓸만한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났더니 산업이 다 거기에 옵티마이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자나 그러니까 건축가를 그러니까 저희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코딩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국내에서 저희 산업, 그러니까 저희들의 구매자들이나 저희 국민들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인력 양성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먹을 떡이 있어야 사람이 오거든요. 좋은 사람이 오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이 산업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산업 구조라든가 이 소프트웨어를 보는 눈이라든가 값을 쳐주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또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나머지 모두는 다 전 뭐 사상누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조금 제가 시간을 이 정부에서 말이죠, 핸디소프트처럼 그러면 그런 어떤 그룹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안 하고 또 만들잖아요. 자기네 필요한 그 그룹웨어를 또 만들잖아요. 좀 이런 거 좀 못하게 하려고 하여튼 앞으로 좀 지금 그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저희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카카오톡의 이소구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카카오 이소입니다. 저 법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또 저는 신문 기자도 했고요. 학부 때 전공은 중국사고요. 그래서 저기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좀 산업적으로 산업에서 바라봤을 때 기업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하지만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앞에 발표하신 분 중에 그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눈 그 차트도 보이던데요. 일단 예를 들어 이제 OS 단위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사실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2명만 있으면은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1명하고 디자이너 1명하고 그런 거라서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테두리로 다 한 틀에 넣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바일 쪽, 특히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창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2명만 있으면은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서비스이고 그 서비스를 이네이블링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보니 굉장히 창업도 쉽고요. 굉장히
그 창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저희 같은 성공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의 이제 좀 뭐 한국의 어떤 스티브 잡스나 한국의 막 저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지금 제 핸드폰에만 카톡하고 비슷한 앱이 지금 8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 8개가 작은 회사에서 만든 앱이냐? 아닙니다. 큰 회사에서 만든 앱들이고요. 정말 별별 데에서 네. 다 이게 되면은 뭐 비슷한 거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해외 사례 보면은 가치가 있다면 인수를 하고 M&A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큰 또 부를 이루고 그게 성공 사례가 되고 그게 다시 또 투자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데 저희가요 큰 데들에서 다행히 이제 잘 저희가 넘어왔는데 뭔가 어떤 그 기술적인 향상이 있다든지 차별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면은 뭐 이렇게 발전한다고 또 볼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이 장기적으로 이 산업화 방향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창조 경제하기 위한 아직 준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하드웨어적인 산업 구조에 바뀌어서 대기업들도 아직도 저 하드웨어 산업 하듯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는 아직까지 서바이브 하고 계신 우리 권대섭 대표님께서 서바이브의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슈퍼컴퓨터 만드는 회사 14년째 하고 있는 권대석입니다. 그 슈퍼컴퓨터 거의 아무도 안 쓰고 슈퍼컴퓨터 책상 옆에 놓고 쓰는 사람도 없어서 B2B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클라우드고 슈퍼컴퓨터 용도 자체가 빅데이터 분석이고 그리고 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길이라서 돈도 잘 못 버는데요. 살아남은 이유는 그냥 정부가 잘 지원해줘서 살아남았고요. 좀 더 잘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산업이 육성이 되자면 세 가지 측면이 확실하게 서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력 공급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공급자적 측면이 공급 사이드가 빵빵하게 지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만들고 인력 좋으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시장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저 지금 가셨습니다만 저 최양희 교수님께 연초에 인사드려봤더니 최양희 교수님이 아니 권 박사 아직도 사법고시나 의대 안 갔나? 그러세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지 15년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력 양성해봐야 걔들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의대나 법대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인력 양성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의외로 놀랍게도 시장 창출보다는 인력 양성이나 아니면 인프라 확충이나 그러니까 R&D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지원돼야 되는 측면이 투자 측면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손익분기에 오를 때까지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 14년인데도 아직 영업만으로 못 먹고 사는 회사이고요. 5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잘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맨 컴퍼니일 때부터 이제 수백 명 되는 기업일 될 때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필요한데 근데 그걸 위한 지원 메커니즘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은 굉장히 좀 약하죠. 그래서 이 공급 수요 투자 측면에서 다 이게 제대로 서포트가 돼야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급 측면에서는 뭐 앞에 패널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 수요 측면에서 기업 14년도 고생하는 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나라 정부 공공에서 1년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품목을 어느 회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몇 카피를 매년 구매하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부가 알까요? 제 생각엔 모를 것 같습니다. 나이파에서도 모르시고 미래부에서도 모르시고 지경부에서도 산업부에서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개선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처, 어느 부서, 어느 청, 어느 기관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어느 품목을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 품목을 몇 카피씩 해마다 얼마나 산다라고 하는 걸 측정 관리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지원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 지원 품목인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 품목 지정이 되면은 그 정부의 중앙부처럼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그 품목은 반드시 50% 이상 국산을 사야 돼요. 당연하게도 그 품목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왜냐? 그 기관들이 뭐 미래부고 뭐 조달청이고 뭐 아이고 3분 됐다고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뭐 몇백억에서 몇조 원씩 되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게 1% 미만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 중소기업 구매 촉진 법의 대상 자체 품목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인들이 제일 먼저 시장 창출과 수요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품목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기관이랑 수요기관들이 50% 이상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구매 중에 국산 소프트웨어 비율이 10%가 될까요? 10%? 예. 그리고 그 공급 측면에서는 R&D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는 뭐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특히 대학 교수님들 평가를 논문 위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제일 핵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부 관련해서 R&D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그 당장 개발해야 되면 당장 개발은 3개월 내에서 6개월 정도 만에 개발해가지고 그거 딱 시장에 론치시켜야 그래야 돈이 되고 사업화가 되고 시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시기냐면 제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PD님께 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수요조사 넣어가지고 사업기획해서 사업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에서 8개월 예, 짧으면 3개월 3년 큰 거는 3년 빠르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이면 이미 시장 출시 타이밍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R&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요조사라는 게 무의미해요, 거의. 물론 수요조사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 국가가 지정해서 개발해야 될 R&D 과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정 공모형이 아니라 자유 공모형 과제를 수시로 만들어가지고 6개월 내로 빨리 개발해라. 과제 수행 기간 선정하는데 1개월 이내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개수를 많이 늘려서 민간이 원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R&D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3분을 넘겨서. 네, 감사합니다. 뭐 맺히신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 아마 이제 꼭 올해 안에 많이 좀 실현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측정 관리하는 것들, 뭐 좀 국산 소프트웨어 비율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금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좀 창의적인 자유공모 R&D도 아마 좀 추가적으로 요번에 그 한 가을쯤에 다시 사실 근데 요번에 좀 안타깝게 이제 추경에 좀 우리 소프트 예산이 별로 이렇게 좀 반영이 잘 안 됐는데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짜내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안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이거 이상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좀 국내 시장보다는 좀 해외로 시장을 보고 한 기업들이 좀 사정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그 해외 쪽에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 또 해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런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조 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거 좀 엉뚱한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우리나라 소프트 수출이 876억 불, 성장률 14.9%. 2013년도 소프트 수출 목표액 1000억 불, 2025년도 소프트 수출 목표액이 3000억 불. 그다음 고용 인력이 현재 전체 280만 명. 그리고 금년에 추가될 고용 인력 수가 23만 명. 그 다음 국내 소프트 인력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늘어날 인력이 30만 명.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입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도 11.8%랍니다. 미국에 얼추 한 40%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인도가 결코 임금이 싼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현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수출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20억 불이라 그럽니다. 인도 876억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상에서 보면 아까 삼성전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얼만큼 신경 쓰고 있는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의 17%입니다. R&D 인력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소프트웨어 회사, 또 한 달 전에는 또 한국경제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소프트 인력 못 구해서 안달난 걸 한 페이지 다 할애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 이 판에 우리가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자라는데. 근데 지금 패키지 수출을 하려면은요, 사실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처럼, 인도가 강한 게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웃소싱도 수출이에요. 근데 아웃소싱 하려면 인력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수출을,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경험하고 또 거기서 익혀진 어떤 새로운 기술들로 사실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 정부는 어땠냐면은 소프트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소프트 transit 인프라를 위해서 전력 수급이 잘 안 되는 나라들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소프트 수출 관련된 어떤 정책 이거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3년 돼갑니다만 WBS 아주 현재로서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되고요. 금년 예산 없죠, 당연히. 이런 것이 더 많이 어떤 그 확대돼야 된다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 개발자, 고급 개발자, 이거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1년에 3만 명 컴퓨터 관련 학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 3분의 1 하드웨어 쪽으로 갑니다. 그 중에 또 3분의 1은 넌 IT 또는 소프트 회사의 영업 포함해서 타 업무를 봅니다. 약 3분의 1인 10,000명 정도가 소프트 개발자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도, 중국 1년 30만 명씩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업실에서 아까 성자 독식이라는 단어 쓰셨는데요. 이 성자 독식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활기를 띄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우리는 그 소프트 분야별로 아까 전문 기업이 육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너무 제가 개탄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소프트 전문 기업 수가 많아야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저력으로 해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시장에 먹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기업, 그런 것이 어떤 육성 방법이 WBS 같은 그 실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 수가 많이 육성되도록 해줘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가 소속이 거기는 그 경제 그 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창조과학부 속에는 소프트 수출 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라는 남의 것을 드라이브 해줄까요? 물론 이제 뭔가 어떤 그 청와대에서 결정해주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갖춰져 있는 어떤 구조상으로 보면은 소프트 수출 전담 기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결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나이파가 좀 수출 좀 열심히. 예, 그다음에 우리 이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시죠. 요새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제 산업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FTA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기업들한테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될까요? 전 요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FTA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국방부하고 그 MSI, MS 칼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회사인 한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갇힌 그런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 어떤 MS나 이런 여러 그러니까 외산 패키지나 솔루션 회사들이 국내에서 특혜를 주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산 솔루션 기업들이 약진할 해가 오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디도 굉장히 많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라이센스 이슈이기도 하고 또한 유지보수 이슈이기도 하고 저는 국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나가지 않더라도 일단 국내에서 발판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검증되지 않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외산 소프트웨어, 국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저희 핸디 기업 비밀 중에 일부이긴 한데 10% 조금 넘는 유지보수 비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외산 기업들은 20% 넘게 받고 있거든요. 가격도 차이가 날 거고 유지보수 비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평준화된 일들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래는 일반적으로 솔루션이나 패키지나 SI나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밝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조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해의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인큐베이션도 필요하고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 문화나 그 지역의 가치나 그러니까 상업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나 이걸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도 물론 도와주셔야 됩니다만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런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내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핸디만 하더라도 겨우 인력 250명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봤더니 MS가 그 메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조직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노이에 있는데 한층 가득 있는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거기 QA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핸디도 핸디 패키지 안에 그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50명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했냐 하면 해외에 진출하긴 하되 핸디도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법인이 있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요소 기술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 중심으로 그런 요소 기술들을 그러니까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국내에서부터 먼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론치가 되면 그 솔루션을 통째로 들고 외국에 나가서 MS하고 IBM하고 경쟁을 해보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저희 그 국산 소프트웨어가 이런 저런 말이 많긴 하지만 전자정보 솔루션이라고 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 해외 이 전자정보 솔루션 일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ODA, EDCF 이런 자금하고 이것을 굉장히 활력 있게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하여튼 좀 내수에서 좀 단단하게 좀 받쳐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받쳐지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 대표님, 이서보 대표님. 조 회장님께서 인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간 과장이 좀 들어간 거있긴 할 텐데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들이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 중 하나가 CTO, 그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인도 사람이냐를 본대요. 네. 인도 사람이 아니면은 점수가 많이 깎인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CTO가 인도 사람이어야 또 이제 좋은 기술자들을 인도에서 데리고 오는 그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성산 사장님도 스탠퍼드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인도 사람들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9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그 세이프웨이에 들어갔어요. 그 산타클라라 있는 데다 100인이 없어요. 네, 전부 인도 사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IT 신화의 저력은 이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이라고 해서 꼭 밖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IT 인재 없다, 개발자들 모자란다 하면은 해외에서 데리고 와야죠. 좋은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정말 미국하고도 경쟁하고 일본하고도 경쟁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뭐 저희 나이파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좀 말씀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외국 인재 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막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 짠 거는 아닌데 제가 우리 권 대표님 예, 아직도 안 망한 권대섭입니다. 해외 진출 저희가 2002년에 한 번 그리고 2007년에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형태의 결과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해외 진출의 핵심은 투자입니다. 투자. 저희 같은 30명 채 안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을 국내 산업에서 빼서 해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외 사업은 국내보다 훨씬 이게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반년에서 1년 정도 국내 사업 접고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동안 안 망하도록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케이스나 인베이스 소프트웨어 같은 케이스에는 해외 진출하는 동안에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에 맞는 펀딩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이 많은데 국내에서 영업 실적도 거지 같은 기업한테 어느 미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외 진출 따로 놓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명짜리 원맨 컴퍼니로부터 시작해서 1000명짜리 대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를 쭉 라이프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뭐가 필요한지 정책적 서포트랑 인큐베이팅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해외 진출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그건 이제 패키지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지금 중대장기입니다. 그 클라우드 덕택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당연하게도 패키지 소프트웨어처럼 해외 대리점을 마련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국에 팔려나가 직접 사람이 팔려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육성을 잘 해가지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문제가 큽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굉장한 클라우드 후진국이에요.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무시무시한 클라우드 후진국입니다. 정부에선 플랫폼이랑 인프라 클라우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인프라라고 하는 건 다 그 위에서 돌아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어플리케이션 기업이 없습니다. 정부가 20년간 투자도 안 했고 만드는 기업들은 싹 다 20년 사이에 도산을 잡고 해서 이스트소프트나 아래한글처럼 일부 몇 개 기업들이 남아있을 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없는데 무슨 클라우드 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을 이 3분이 됐나 보네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그래가지고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5년간 퍼부었는데 그거 역시 다 업체를 나눠먹기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 가지고 클라우드 창업을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실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하드웨어 업체들이 나눠먹기 안 되도록 클라우드 앱을 저작할 수 있는 저작 툴을 애트리 같은 곳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스를 40 먹고 은퇴한 아저씨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도록 애트리 같은 데서 저작 툴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 공짜로 해외 서비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도록 해외 서비스 가능한 테스트베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가능한 각종 툴이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지원 정책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우리도 잘하고 운이 좋으면은 클라우드 산업이랑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 새로운 형태를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클라우드 산업이 지금 뭐 김 교수님 얘기하신 뭐 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고 뭐 salesforce.com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구태여 이제 마케팅 안 해도 사실 잘 얹혀 놓으면은 그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콜별일에 점점 지분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직접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B2C로 성공한 기업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NHN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무수히 많은 NC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바로 옆에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으시고. 근데 B2B 기업들은 뭐 지금 핸디 계시는구나. 그 핸디나 아래 한글이나 저 안랩 같은 데 정도 빼고는 다 공통점이 뭐냐? 그 B2B 소프트웨어 중에 살아남은 데나 그나마 잘 되는 데는 전부가 사전과입니다. 그래서 수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부 사이드에 대한 수요 창출이 소프트웨어 육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앞으로 하여튼 정부가 많이 구매할 것으로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패널 분들의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한 5분 정도 그래도 열심히 그 쥐어짰더니 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플로우에서 뭐 좀 질문이나 혹은 뭐 의견이나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그 한국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의 발전 방향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테크놀로지 M&A를 하는 투자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갖다 발굴을 해서 그걸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M&A를 시켜주는 게 제 드라이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미국 그 동양하고 한국의 소프트 인더스트리가 격세지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미국의 그 테크 M&A 쪽으로 다 봤습니다. 아까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 현상을 잘 짚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트너 그룹의 하이프 커브 그 사이클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은 옛날에 10년에서 7년, 5년, 3년으로 다 줄어듭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디스럽션에 의해 가지고 계속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M&A가 왜 M&A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이유하고 테크놀로지 디스럽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짧아지다 보니까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켓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으면 그걸 갖다 M&A로 다 팔아버리고 다시 CDO, 엔터프리너로 다 계속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기업들을 갖다 발굴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찾는 기업이 뭐냐면은 모바일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까 그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게 게이밍 인더스트리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시큐리티, 그 보안 쪽으로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보안 회사들을 갖다 쭉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안 회사가 한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900억에서 1000억짜리가 탑들입니다. 안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빈티지가 10년 된 회사가 100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가트너의 그 하이퍼 커브 사이클에 대입을 해보면은 10년짜리 넘어가서 100억 하는 건 다 좀비입니다. 그거는 M&A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포안이나 투원단 던질 때 보면은 이렇게 라인을 긋습니다. 그러면은 라인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게 측정 가능한 거리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오비 아니에요, 오비. 골프에서. 오비, 그거 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빈티지 10년 넘어가지고 100억짜리 미만이다. 다 오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쫙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아까 여러분들이 창업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 짝퉁돼요. 다 카피캣. 그것도 서비스 모델 오리엔트된 그런 쪽이에요. 테크놀로지가 중요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M&A도 안 돼요. IPO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업이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육성시키고 그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완전히 좀 벗어난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뭐 창업도 그런 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구글이다. 서치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유튜브 붙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걔네들은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 팀에서 항상 좋은 유니크한 기술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삽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유니크한 테크놀로지 베이스 기술이 뭐가 있냐고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우리가 창조 경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쪽에서 뭐 조 회장님도 계시지만 30년 이상을 한국 IT 인더스트리에서 봤는데 2000년대 얘기했던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진단은 아주 똑같이 잘합니다. 그럼 how to,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 이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지난 2000년대에 그걸 준비해놨다면 오늘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또 다른 얘기로 다 발전이 됐을 텐데 좀 올해는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제대로 다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너무 오비를 많이 친다는 게 가슴이 확 와닿네요. 네, 또 지금 뭐 사실 시간이 좀 다른데 한 분 정도 시간 좀 받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20분에 끝난 지금 22분이긴 한데. 문제고 해, 남자고. 뭐. 지금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동양철학입니다. 네, 제가 한 15년 이상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엔지니어로 접어들게 됐어요. 엔지니어로 접어들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가 전과자예요. 엔지니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망한다 이래요. 예. 즉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신공이 음주 신공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테크놀로지 말씀하셨지만 기술은 니만 만드냐? 다 만든다 이거예요. 예. 시간만 좀 지나면 다 만든다. 그래서 엔지니어 생활을 떼는 게 면천하는 길이다. 로비에서 면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다음 소프트 그 송기정 부사장이 이제 엔지니어에서 마케터로 넘어간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기는 참 면천해서 참 다행이다. 좋은 인생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양차라 가다가 이 길에 와가지고 이제라도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 보상 못 받습니다. 어떤 성공으로도. 대기업, 중소기업 팀장이라고 빨대 꽂아놓고 우아하게 아침 식사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깔보는 겁니다. 예, 엔지니어도 그렇고. 아까 인력 육성하셨는데요.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장래가 좋으면 신분 상승부터 되면 자연이 들어옵니다. 무슨 인력 육성을 왜 해요? 인비저블 파워는 없애야 돼요. 시장 논리에서 모든 게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예, 또 혹시 프로에서 또 말씀 좀 뭐 이 기회에 좀 맺히신 것도 다 뭐 좀 더 풀고 나가야죠. 앞으로 나가려면. 이제 좀 뭐 아마 시장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삼성전자 인력 개발 인력 말씀을 하셨어요. 35,000명. 근데 제가 그 다산 네트워크스에 있으면서 이제 해외 개발 센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그 개발 센터 중에 하나가 시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안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제티라고 중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력이 5,000명이 있었어요.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근데 화웨이가 시안에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어요. 10층짜리를. 그래서 몇 명이나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5,00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 뭐 뻥이 좀 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연구소 만들어서 저희는 30명 오퍼레이션 하고 있었는데 정말 1년 뒤에 갔더니 건물을 꽉 채웠더라고요. 5,000명. 그러니까 삼성전자 35,000명 많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까 우리 박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외국 인재들 우리가 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코이타 포럼에 가서도 제가 패널에서 그 얘기는 딴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개발자들만 데리고 뭐 하겠다 이 생각 좀 그만하자는 거고요. 가능하면 외국 인재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저희들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지 사람이 수로 승부를 한다 이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또 그 패널리스트께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시장의 문제, 또 공공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내 산업에서의 어떤 좀 힘을 키워야 되는 문제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플로우에서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서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는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발벗고 좀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아주 열심히 뒤에서 좀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5년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제가 그런 좀 뭐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 우리 건설업 발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발전시키고 전자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동 가서 고생하고 또 우리 중화학공업 하기 위해서 저 지방 내려가서 고생들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산업 발전시켰는데 우리 소프트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우리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산업에 있는 분들, 대학에 계신 분들 한번 좀 고생되지만 한번 보람 있는 고생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패널로 수고해 주신 5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서정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드리겠는데요. 마무리 인사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계신 정말 충성도 높으신 어디언스들, 우리 오늘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과학회 40주년이 이제 5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항상 한국의 컴퓨터계 어떤 리더로서 학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리더가 아니라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발전하는 그런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